눈먼 아내를 산속에 내다버리고 처가의 재산을 통째로 꿀꺽한 비정한 남편. 그 짐승 같은 사내가 지금 한양 최고의 부자마님 앞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릅니다. 대나무발 너머에서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저 객주마님이 바로 자기가 버렸던 장림아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객주 마님, 부디 이 최아무개에게 마지막 기회를 내려주십시오. 마님께서 뒷배만 되어주신다면 관아의 군량미라도 당장 빼내어 바치겠사옵니다. 당장이라도 저 대나무 발을 걷어버리고 멱살을 틀어지고 싶었지만 소유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숨을 죽인 채 가장 끔찍한 덫을 던집니다. 종사관 나리, 스스로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 배포를 한번 믿어보지요. 오늘 밤 당장 그 군량미를 빼내어 내게 미천을 대신다면 한 달 뒤 20배를 은자로 쳐서 마당에 산처럼 쌓아드리겠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덫에 걸려든 비정한 남편. 과연 이 사내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조선 제1의 사이다 복수국,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달빛사연 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거리 떨어진 깊고 험한 산골 고갯길에 가마 한 채가 흔들리며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한진우 대감의 외동딸 소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진우 대감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약재 상단의 주인으로 한양 약재 시전의 절반을 움직이는 큰 부자였습니다. 약재 상단이란 산에서 캐온 약초를 사고 팔며 한양의 의원들과 거래하는 상회를 말합니다. 소윤의 나이 18, 눈빛이 맑고 서책을 즐겨 읽는 처자였으나 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에 아버지 곁에서 상단 일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갯마루에서 갑자기 바위 뒤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붉게 그을린 얼굴에 험악한 눈빛, 화적대였습니다. 화적이란 산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짐을 강탈하는 무리를 말합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꺼져라. 목숨만은 살려주마. 화적 두목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짐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호위 하나가 칼을 뽑았으나 순식간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소윤이 가마 밖으로 뛰쳐나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뒤로 물러나십시오. 화적 두목이 씩 웃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덤불 사이로 청년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거친 배 적삼 하나를 걸쳤을 뿐이었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피를 보아야 이 칼춤을 멈출 셈이냐? 화적 셋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청년은 몸을 낮추고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놈의 가슴팍을 연달아 쳐넘어뜨렸습니다. 무가 준비를 위해 수년째 몸을 갈아온 청년의 팔다리였습니다. 무가란 조선시대 무예와 병법을 시험하는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깨에 칼이 스쳐 피가 붉게 번지면서도 이를 악물고 두목을 바닥에 패대기쳐 짓눌러버리자 기세에 질린 남은 화적들이 사색이 되어 쓰러진 두목을 황급히 들쳐 업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청년은 그제야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보게 괜찮은가? 자네 덕에 목숨을 건졌네. 한 대감이 달려와 청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대감. 소유는 망설임도 없이 치마 안고름을 찢어 청년의 어깨를 동여맸습니다. 피범벅이 된 옷자락을 손으로 눌러 지혈하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피가 많이 납니다. 청년은 소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최기호였습니다. 그것이 소윤과 기호, 두 사람의 잔혹하고도 운명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한대감의 상단 객사 기름 등잔 빛이 은은한 방 안에서 소윤이 직접 약탕관을 끓이며 기호의 상처를 매일 갈아 동염했습니다. 기호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한진우 대감 댁 객사입니다. 다시 깨어나셔서 다행입니다. 그 후 보름 동안 소윤은 정성껏 기호를 간호하였습니다. 기호는 변변치 않은 집안 출신이었으나 체격이 건장하고 무예가 출중하였으며 무가를 준비하는 절박한 열망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기호가 회복하는 동안 한대감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목숨을 내던진 의협심, 꾸밈없이 반듯한 말씨, 무가를 향한 집념. 한대감의 눈에 기호는 더없이 마음에 드는 사내였습니다. 자네가 우리 부녀의 목숨을 살려주었네. 그 은혜가 실로 태산 같구먼. 내 진지하게 묻겠네만 자네 혹여 마음에 둔 여인이나 정혼한 곳이 있는가? 무가 준비에 매진하느라 아직 언약을 맺은 곳이 없사옵니다. 잘 되었구먼. 그렇다면 내 여식 소윤이는 어떠한가? 자네만 좋다면 내 자네를 사위로 삼고 싶네만. 기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예리하게 번뜩였습니다. 조선 제1가는 상단 대감의 외동딸. 그 말은 곧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부와 든든한 뒷배가 제 발로 굴러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미친 듯이 쾌재를 부르면서도 기호는 짐짓 고개를 깊이 숙이며 겸양을 떨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말씀이옵니다, 대감. 저같이 한미한 사내가 어찌 은혜를 빌미로 귀한 아가씨를 탐하겠습니까? 대감은 기호의 그 댐댐이에 더욱 반해 일사천리로 혼인을 밀어붙였습니다. 성대한 혼례가 치러지던 날 동네 사람들은 목숨을 구해준 늠름한 사내와 맺어졌으니 소윤이 참으로 복이 많다며 입을 모아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이 소윤을 캄캄한 지옥으로 밀어넣을 끔찍한 악연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혼례날 소윤은 초록 원삼의 족두리를 쓰고 기호와 맞절을 나눴습니다. 기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넘쳤고 소윤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대감은 사위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혼례 뒤 어느 저녁 기호가 처음으로 한 대감의 상단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쌀가마, 인삼개짝, 은자 꾸러미가 켜켜이 쌓인 광경이었습니다. 기호의 눈동자가 잠깐, 아주 잠깐 다른 빛을 띄었다가 사라졌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다음 달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단 앞마당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어린 계집아이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청것이 감히 상점 물건에 손을 댔느냐? 당장 관하로 끌고 가겠다. 아이는 12살쯤 돼 보였습니다. 손목이 빨갛게 달아올랐으나 눈빛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풀한 다발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삼이 아닙니다요. 자리공입니다. 입모양이 비슷하여 헛갈리는 것이지 냄새를 맡아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요. 아이가 목이 쉰 목소리로 그래도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소윤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와 아이의 손에서 풀 다발을 받아 직접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맞구나. 이것은 자리공이다. 소윤이 포졸을 마주하였습니다. 이 아이 말이 옳소. 이것은 산삼이 아니니 도둑질이 성립되지 않소. 지금 당장 놓아주시오. 그래도 상점 물건에 손댄 것은 아이가 잘못 건드린 것이라면 내가 사과하리다. 그러나 죄 없는 아이를 더 못살게 굴면 아니 되오. 포졸이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아이가 소윤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아씨 아니었으면 저는 이름이 뭐냐? 복실이라 합니다요. 소윤은 벌벌 떠는 복실을 감싸 안은 채
아버지를 향해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진 사사로운 재물로 저 아이의 몸값을 모두 치르겠습니다. 부디 저 아이를 면천시켜 주십시오. 면천. 평생 짐승처럼 헐값에 팔리고 매를 맞아야 하는 노비의 굴레를 벗겨내어 평범한 양민으로 만들어달라는 파격적인 청이었습니다. 딸의 올곧고 따뜻한 심성을 니보다 잘 아는 한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냐?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당장 그리하여라. 그날부터 복실이는 한소윤의 곁에서 자랐습니다. 해가 갈수록 약초를 보는 눈은 점점 날카로워져 훗날 상단 안팎에서 복실이만큼 약초를 잘 감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복실은 어느새 20살 가까운 아가씨가 되었고 상단의 약초밭과 창고를 혼자 도맡으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단 창고 앞에서 복실이 큼지막한 자루를 어깨에 얹고 지나치는데 마침 기호가 맞은편에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스칠 듯 하다가 기호의 눈길은 그대로 복실의 머리 위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뼛속까지 양반이 된 기호에게 천한 일꾼의 얼굴이란 애초에 눈에 들어올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호는 복실이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훗날 기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무가 장원급제 방이 붙은 날 상단 마당에 잔치상이 펼쳐졌습니다. 사위가 장원이라니 내 이날이 올 줄 알았지. 자네 덕에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구먼. 한대감이 기호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모두 장인 어른의 뒷받침 덕분입니다. 소윤도 기호의 곁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잘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기호는 혼자 창고 앞에 섰습니다. 한대감의 은자 꾸러미가 다시 눈에 밟혔습니다. 그 눈빛은 고갯길에서 화적과 싸우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이후 기호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남자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가진 것 이상을 탐하는 법이라고들 하였습니다. 기호가 딱 그러하였습니다. 밤이 깊은 기방, 화려한 비단 장막 너머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호가 단골로 드나들던 기생매양이 기호의 술잔을 채우며 속삭였습니다. 나리, 오늘도 노름판에서 이기셨습니까? 이기고 지고가 무슨 대수냐? 장인어른 창고에 은자가 얼마나 쌓여 있는 줄 아느냐?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기호의 이름을 적은 빈문서를 손에 쥐고 상단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노름빚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믿었던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를, 남편이 밤마다 어디를 드나드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남편의 뇌리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자라고 있는지를. 소윤의 비극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 이후 기호의 삶은 겉으로는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탐욕이란 것은 한번 불이 붙으면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묵과에 급제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기호는 장인의 인맥과 재물을 등에 업고 종사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종사관이란 관아에서 문서와 행정을 담당하는 벼슬입니다. 그러나 기호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노름판에서 잃은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기생매양에게 쏟아부은 비단과 폐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기호의 빚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양 북촌 어느 기방, 등불이 붉고
향냄새가 짙은 밤이었습니다. 매양이 기호의 술잔을 채우며 간드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오늘 노름판에서 또 잃으셨습니까? 얼굴이 영 안 좋으십니다. 잃기는 뭘 잃어. 오늘은 운이 나빴던 것뿐이야. 내일은 반드시 되찾는다. 나리, 장인 어른 상단 은자를 또 몰래 가져오신 겁니까? 기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 내 것이 될 재물이야. 어느 날 밤 빚쟁이 2명이 기호의 집 앞에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기호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골목을 뛰다시피 걸으며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빚쟁이들이 관아까지 찾아오는 날엔 내 벼슬은 끝이다. 기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기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잡아먹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각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으로 은인의 등에 칼을 꽂는 세상에서 가장 치밀하고도 잔악한 배신이었습니다. 깊은 밤, 기호는 은밀히 직속상관의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오간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기호가 소매자락에서 꺼내어 내민 서찰 한 장. 거기에는 장인 한진우 대감이 청나라와 사사로이 근무를 거래하여 막대한 이문을 남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관아로 끌고 가 혹독하게 추국하면 늙은 장인은 혼비백산하여 겁을 먹을 것이다. 그때 내가 구명해 주겠다고 나서서 상단의 모든 정각과 재물을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만이다. 사랑채 문턱을 나서는 기호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며 인매를 가다듬었습니다. 은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돌아가는 사내의 발걸음치고는 소름이 끼칠 만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한 대감이 창문 너머 마당을 내다보며 찻잔을 쥐고 있는데 기호가 다급한 발소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붉고 숨이 차 있었습니다. 장인 어른, 큰일이 났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청나라와 사사로이 근무를 거래하셨다는 고발이 관아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조사가 시작된다 하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근무를 사사로이 거래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억울하신 줄 소인도 압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이상 만에 하나 죄가 씌워지면 상단과 모든 재산이 나라에 몰수됩니다. 그 전에 서둘러 상단과 재산 명의를 저에게 넘겨두십시오. 그래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인이 벼슬아치 인맥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빼내드리겠습니다. 한대감은 사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맺힌 눈물, 떨리는 손, 다급한 목소리, 목숨을 걸고 화적대와 맞서던 고갯길의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까? 알겠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부탁하네. 한대감이 기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숙인 고개 아래 기호의 인매가 아주 잠깐 비틀어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재산 명의를 넘기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단 문서, 창고 열쇠, 땅 문서, 은자 괴짝, 한진우 대감이 평생을 갈아 일군 모든 것이 기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한대감의 집 대문에 포졸 여럿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 주인은 어서 나오시오. 관아의 명이오. 한대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오다가 포졸들에게 팔을 잡혔습니다. 소윤이 아버지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짓입니까? 놓으시오. 물러서시오. 관아의 일이오. 소윤아, 걱정 마라. 내 서방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잠깐이면 된다. 한대감이 끌려가며 뒤돌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윤은 남편이 당장 감옥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구해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호는 감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호가 집으로 돌아와 사랑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 물건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어찌 장인 어른께서 이러실 수 있소? 청나라와 사사로이 금물을 거래하셨다니 장인 때문에 내 벼슬길이 꽉 막혀버렸소. 소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서방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서 사사로이 금물을 거래하실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 모함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모양이요. 당분간 나는 관아 출입도 어렵소. 이 모든 게 처가 때문이요. 소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때문에 남편의 벼슬길이 막혔다는 생각이 소윤의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소윤은 자책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감옥 안한대감은 차갑고 어두운 독방에서 사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호는 끝내 감옥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호는 그날 밤 집을 나서 매양의 기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기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흡족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장인 어른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야. 그럼 빚도 다 갚으시는 겁니까? 빚은 물론이고 한양에서 가장 번듯한 기와집도 살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매양이 기호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기호도 웃었습니다. 멀리 감옥 안에서 한대감이 밤새 사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후 달이 바뀌었습니다. 상단은 조용히 주인이 바뀌어 있었고 한대감은 감옥 안에 갇힌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윤이 아버지가 쓰던 사랑채를 혼자 쓸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안 위에서 아버지가 즐겨 쓰던 붓 한 자루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윤이 그 붓을 두 손으로 들어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기다려 주십시오. 서방님이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때 복실이가 마당에서 소윤을 불렀습니다. 아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오늘 장터에서 들었는데요. 아씨 서방님께서 기방을 드나드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요. 그것도 단골 기생에게 빠져 돈을 펑펑 쓰신다고요. 소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실아, 그런 헛소문은 귀담아 듣지 마라. 서방님이 지금 아버지 일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괜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복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실의 두 눈에는 소윤이 알아채지 못한 것들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창고 열쇠가 바뀐 것, 장부가 사라진 것, 상단 일꾼들이 하나 둘짜리를 잃고 쫓겨난 것. 복실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호의 어머니 팽씨는 아들이 처가의 재산을 손에 넣은 날부터 눈빛이 달라진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탓에 재물이 생기자 그 욕심이 누구보다 빠르게 커졌습니다. 소윤을 며느리로 들인 처음에는 상단 대감의 딸이라 하여 그나마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한 대감이 감옥에 갇히고 재산이 아들 손에 넘어오자 팽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윤은 팽씨의 눈에 거추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더구나 팽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대감이 소윤의 이름으로 따로 빼돌려둔 재산이 있다는 것을. 그 재산마저 손에 넣으려면 소윤의 수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수결이란 자신의 이름이나 표식을 눌러 찍는 오늘날의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윤이 멀쩡히 살아 두 눈을 뜨고 있는 한 저지른 일들이 언제 드러날지 몰랐습니다. 팽 씨는 그때부터 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소윤은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계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이 어찌 되었는지조차 소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런저런 손을 쓰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 때문에 남편의 벼슬길이 막히고 아버지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밤마다 소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려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혼자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팽 씨가 직접 소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따뜻하게 데운 사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가,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시험이 된 도리로 이것저것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팽 씨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것을 시어미가 다 보고 있었다.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몸까지 상하는 법이야. 이것은 심신을 다스리는 탕약이다. 어서 마셔라. 소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팽 씨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고 탕약에서는 은은하고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게다가 소윤은 본래 남을 의심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소윤은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잠깐 스쳤지만 탕약이란 원래 쓴 법이라 여겼습니다. 팽 씨는 소윤이 탕약을 다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팽 씨의 인매에 아주 잠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팽 씨는 매일 저녁 소윤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기운을 차려야 서방도 힘이 나지. 어서 마시거라. 오늘은 약재를 달리 넣었다. 한 사발 더 마시거라. 소윤은 매번 고맙다는 말을 하며 받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겨주다니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탕약을 마신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소윤은 등잔불이 유난히 흐릿하게 보인다 싶었습니다. 눈을 비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빛의 가장자리가 번지고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뿌옇게 번져 있었습니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벽을 짚었습니다. 서방님, 눈이 이상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호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오. 요즘 너무 근심이 깊어 그런 것이오. 아버님 걱정에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니 마음의 상처가 쌓여 눈까지 침범한 것이 아니겠소. 어서 몸을 추스르셔야 하오. 기호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많이 상한 것이구나.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기호가 미리 손을 써둔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심이 지나쳐 기운이 크게 상하셨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조용한 곳에서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팽 씨의 탕약은 그 뒤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그것이 자신을 낫게 하는 약인 줄 알고 빠짐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눈아픈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뿌옇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윤곽조차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탕약을 마시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던 날
새벽, 소유는 끝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호가 소윤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와중에 미안하오. 아버님 일을 해결하려면 서류 몇 가지가 필요하오. 여기 수결만 찍어주시오. 소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버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손에 쥐어주는 곳에 수결을 찍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기호는 그 수결이 찍힌 문서를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한대감이 소윤의 이름으로 숨겨두었던 마지막 재산이 그렇게 기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기호와 팽씨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눈을 되찾기라도 하면 우리가 저지른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서둘러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 북쪽산 깊은 곳에 오래된 암자가 하나 있다 들었다. 거기로 보내거라. 공기도 맑고 물도 좋다 하니 몸을 추스르라고 하면 된다. 팽씨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산 깊은 암자에 눈도 먼 처지로 들어갔으니 스스로 내려올 일은 없을 것이야. 두 사람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팽씨가 소윤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 이 집에서 이러고 있어봐야 낫지를 않는다. 북쪽산 깊은 암자에 가면 공기도 맑고 물도 좋다 하더구나. 거기서 조리하고 오면 눈도 금세 나을 것이야. 내 서방도 틈틈이 올라갈 것이고. 소윤은 앞을 볼 수 없는 채로 팽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남편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로 서방님께서 이미 고생이 많으신데 이 몸까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소윤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할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인 둘이 가마 하나를 마당에 들여왔습니다. 팽씨가 직접 소윤의 손을 잡아 가마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얼른 낫고 오너라.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소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마가 흔들리는 것과 산길로 깊이 접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낄 뿐이었습니다. 기호는 마당에 서서 가마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산길은 깊고 멀었습니다. 가마가 멈춘 것은 산 중턱 외딴 암자 앞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소윤을 부축하여 암자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잘 조리하십시오. 나리께서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가마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은 여전히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서방님이 곧 오실 것이다. 소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끝내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소윤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이다. 아버지 일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 배신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소윤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단이 무너지던 날 복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창고 열쇠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자리를 지키던 일꾼들은 하나 둘 쫓겨났습니다. 복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복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씨를 찾아야 한다. 장터에서 골목에서 지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습니다. 한진우 대감댁 아씨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수소문한 끝에 복실이 들은 것은 북쪽산 깊은 암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복실은 그날로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자 마당에 들어섰을 때 처마 아래 홀로 앉아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 두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씨, 복실이 달려가 소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소윤은 복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가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실아, 단 세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글자 안에 석 달치의 외로움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복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가 암자에 오신 뒤로 한양 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오래전부터 기방을 드나드신다는 말은 이제 온 장터에 다 퍼졌고요. 그것도 모자라 드나들던 기생을 아예 안방에 들이셨다 합니다. 소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씨 상단이 완전히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소인이 쫓겨나기 전에 창고 열쇠가 바뀌고 장부가 사라지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요. 소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실아, 서방님이 그럴 뿐이 아니시다. 상단 일은 아버지 일 때문에 잠시 정리하신 것일 게다. 첩 이야기도 누군가 지어낸 말일 것이고. 복실은 아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을 잃고 홀로 버텨온 아씨 앞에서 차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아씨 앞에 가져다 놓겠다고. 암자에는 해봉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산속 암자를 지키는 늙은 스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님에게는 긴 내력이 있었습니다. 해봉 스님은 본래 궁궐 내의원에서 수십 년간 임금과 왕족의 병을 다스리던 어의 출신이었습니다. 침 한 번에 오래된 중풍을 풀었다 하고 이미 손을 쓰기 어렵다던 병자를 자리에서 일으켰다는 소문이 궁궐 안팎에 자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권력 다툼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졌고 살리는 것보다 눈치를 보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약 상자를 내려놓고 궁궐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깊은 산속 이 암자의 자리를 잡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대가 없이 돌봐주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해봉 스님이 어느 날 소윤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시주, 소승이 한번 맥을 짚어봐도 되겠습니까? 스님은 소윤의 손목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소윤의 눈 주변을 살펴보고 혀와 손끝의 빛깔을 확인하였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시주,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소윤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눈이 이렇게 된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 멀지 않은 때에 누군가 시주에게 독초를 다려 먹인 것입니다. 혹시 가까운 이 중에 시주를 해치려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윤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시어머님이 심신을 다스리는 탕약이라 하여 매일 챙겨주셨습니다. 서방님도 제 몸을 걱정하시어 의원을 불러주셨고요. 스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윤의 마음 한켠에 처음으로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독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서방님이, 어머님이 그러셨을 리 없다. 그렇게 스스로 그 생각을 눌러버렸습니다. 해봉 스님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은 복실을 불러 필요한 약초 이름을 일러주었습니다. 약초를 누구보다 잘 아는 복실이 제격이었습니다. 복실은 날마다 이른 새벽산을 올라 스님이 일러준 약초들을 캐왔습니다. 스님은 그것을 정성껏 다려 소윤에게 먹이고
가느다란 침으로 눈 주변 혈자리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유는 그래도 매일 아침 스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저 시키는 대로. 보름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소윤이 눈을 뜨는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이 보였습니다. 스님, 무엇이 보이십니까? 빛이 보입니다. 창호지 너머로 빛이 들어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침통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윤의 눈앞에 윤곽이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스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윤은 암자 마당에 혼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하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소윤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력을 되찾은 소윤의 가슴은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윤은 섣불리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확인해 준 독초의 존재와 복실이가 전해준 남편의 잦은 기방 출입 소문이 뼛속 깊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가두고 내 눈을 멀게 한 것이라면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짓이다. 진실을 파헤치고 아버지를 옥에서 꺼내려면 내게는 그들을 압도할 막대한 재물과 힘이 필요하다. 소윤은 철저히 시력 회복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기르기 위해 정체를 감춘 채 마님이라는 이름으로 한양 상단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소윤이 눈을 되찾아가는 동안 복실은 스님의 심부름으로 날마다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실이 산 중턱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 처음 보는 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흰 꽃잎이 눈송이처럼 작고 섬세하였으며 뿌리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스님에게 가져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저쪽 바위 틈에 지천으로 있습니다요. 이게 무슨 풀입니까? 스님이 풀을 살펴보더니 낮게 말하였습니다. 설련화입니다. 사람의 얼굴빛을 맑게 하고 거친 살결을 부드럽게 하는데 으뜸인 약초입니다. 깊은 산 중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인데 이 산에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었군요. 복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복실이 소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씨, 이것으로 한양 귀부인들이 좋아할 고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빛을 맑게 하는 고약이라 하면 귀부인들이 아무리 비싸도 살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팔면 됩니다. 소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단에서 잔뼈가 굵은 소윤이었습니다. 복실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설련화를 다리고 졸여서 고약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예, 아씨. 소윤이 만드는 법을 궁리해 보겠습니다. 소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버려진 암자 안에서 소윤의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실이 설련화 고약을 처음 만드는 데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너무 되직하면 발리지 않고 너무 묽으면 향이 날아갔습니다. 복실은 밤마다 조합을 달리하며 거듭 만들었고 소윤은 그 옆에서 냄새를 맡고 손등에 발라보며 함께 다듬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고약은 바르는 순간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며 살결이 보드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실이 한양으로 내려가 발품을 팔았습니다. 작은 옹기 그릇에 고약을 담아 한양 북촌 귀부인들의 안방을 하나씩 두드렸습니다. 깊은 산 암자에서만 자라는 설련화로 만든 고약이옵니다. 얼굴빛을 맑게 하고 살결을 고르게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귀부인들이 한번 써보고는 입소문을 냈습니다. 효험이 있다. 살결이 달라졌다. 어디서 구하느냐. 고약을 사러 오는 귀부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복실은 고약을 팔면서 자연스럽게 한양 안방의 이야기들을 귀에 담아 소윤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느 댁나리가 첩을 들였다. 누구의 재산이 어찌됐다. 관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때로 어떤 장보보다 정확하였습니다. 소윤은 복실이 전하는 그 말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실이 단골로 드나들던 귀부인 중에 이 판서댁 마님이 있었습니다. 한양 북촌에서 가장 말이 많기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그날도 고약을 사러 와 자리에 앉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종사관 최기호 댁 이야기 들었소? 참 어처구니가 없지 뭐요. 소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진우 대감을 청나라와 사사로이 근무를 거래한 자로 관아에 고발한 것이 다름 아닌 그 사위라지 않소? 내 남편이 관아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요. 고발장에 찍힌 수결이 최기호 것이라고.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대감이 재산을 사위 명의로 넘기자마자 감옥에 쳐넣었다지 않소? 그러고도 모자라 본처는 눈이 멀었다 하여 산속에 처박아 두고 기생을 안방에 들였다니. 사람이 어찌 그리 독할 수가 있소? 마님은 혀를 차며 고약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소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발장에 찍힌 수결이 최기호 것이라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하나씩 맞추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옥에 넣은 고발장,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찍었던 수결, 심신을 다스린다며 매일 가져다 주던 탕약, 그리고 산속 암자로 가마에 실려오던 그날. 속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철저히 속았습니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뜨겁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소윤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되돌려받겠다. 그날부터 소윤은 달라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려나 고약으로 모은 돈은 적지 않았습니다. 귀부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끊이지 않았고 복실이 발품을 팔아 모아온 한양의 정보들도 쌓이고 쌓였습니다. 소윤은 그 돈과 정보를 한 푼도 한마디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났습니다. 한양 장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북쪽 어딘가에서 올라온 화 마님이라는 여인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한양 거래를 쥐락펴락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얼굴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행수를 앞세워 거래를 하며 한번 맺은 약조는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행수란 상단에서 주인을 대신해 거래를 이끄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화 마님이 바로 소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수가 복실이었습니다. 기호는 복실의 얼굴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단 시절부터 천한 일꾼의 얼굴 따위는 눈에 담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오만함이 이제 기호 자신에게 덫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한 대감의 재산을 손에 넣은 뒤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번듯한 기와집을 샀고 매양을 안방에 들였으며 날마다 노름판과 술자리를 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재산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부으면 바닥이 나는 법이었습니다. 한 대감의 재산을 손에 넣은 지 채 2해가 지나지 않아
기호의 살림은 거덜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름빚이 다시 불어났고 매양은 날마다 폐물을 더 달라고 졸랐습니다. 벼슬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인을 감옥에 넣었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지면서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기호의 귀에 화마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명나라와 인삼전매 계약을 손에 쥔 거부라는 말이었습니다. 기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기호는 화마님과의 독대를 간청하였습니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고급스럽기로 소문난 기방의 깊숙한 밀실, 얇은 대나무 발이 쳐져 있고 짙은 향냄새가 감도는 방이었습니다. 발 너머로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여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소유는 그 발 너머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였습니다. 손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발 너머로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재물을 구걸하며 굽신거리는 그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소윤의 가슴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참담한 연민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한때 자신과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화적대와 맞서 싸우던 그 청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권력과 재물의 단맛에 취해 이토록 추악하게 변해버린 사내의 꼴을 마주하니 사람의 본성이 어찌 저리도 바닥까지 타락할 수 있단 말인가 싶어 가슴이 저미도록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그 연민도 잠시였습니다. 저 다정한 척하던 목소리로 독초를 먹이고 아버지를 모함하여 옥에 가두고 전 재산을 빼앗고도 끝까지 자신을 속이던 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던 그 밤이, 암자 문지방을 혼자 손으로 짚던 그 손이 당장이라도 이 대나무 발을 걷어내고 뛰쳐나가 그 멱살을 틀어쥐고 싶었습니다. 내 두 눈을 멀게 한 것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나에게 수결을 찢게 한 것도, 산속 암자에 버려둔 것도 모두 알고 있다고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발을 쥔 소윤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소윤의 마음 깊은 곳에 캄캄한 감옥에서 야위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분통을 터뜨려 저자를 처단한다면 찰나의 후련함은 없겠으나 아버지는 영영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 뻔하였습니다. 소윤은 자신을 벼랑 끝에서 다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배신자를 향한 화풀이가 아니라 억울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손으로 스스로 군량미를 사사로이 빼돌린다는 장부에 꼼짝 못할 수결을 찢게 만들어야만 아버지를 살리고 저놈의 숨통을 완벽히 끊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장육부가 다 타들어가 제가 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참아야만 하였습니다. 소유는 꾹 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잘게 떨리는 것을 냉정하게 억누르고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얼음장 밑으로 깊이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재물에 눈이 멀어 제 무덤을 파고 있는 사내를 향해 한없이 차갑고 위험 있는 거상의 목소리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종사관 나리, 오늘 밤 당장 관아의 군량미를 빼내어 내게 미천을 대어주신다면 한 달 뒤 명나라에서 인삼대금으로 은자가 들어올 때 나리께서 대신 쌀의 20배를 은자로 쳐서 마당에 산처럼 쌓아드리지요. 허나 그럴 배포조차 없으시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일어서시지요. 다른 정승대감을 찾아볼 테니 오늘 밤 당장 20배의 은자 다른 정승대감에게 넘기겠다는 그 말에 바닥에 엎드린 기호의 눈동자가 탐욕과 조급함으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기호의 머릿속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오늘 밤 당장 쌀 수천 석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아, 그렇다. 내 수중에 관아 군량미 창고 열쇠가 있지 않은가. 어차피 한 달 뒤에 20배로 돌아올 돈이다. 군량미를 잠시 빼내어 쓰고 한 달 뒤에 감쪽같이 채워 넣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기호는 스스로의 묘수에 취하여 비열한 웃음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마님, 제가 그 쌀을 대겠소이다. 발 너머에서 소유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내 달라지지 않는구나. 단 한 번도 스스로 멈출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복실이 조용히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군량미 수천 석을 사사로이 빼내어 쓴다는 내용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기호는 그 장부를 훑어보지도 않고 수결을 꽝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밀실 안에 울렸습니다. 소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두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끝났다. 이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 눈물이 차오를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삼켰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발걸음으로 밀실을 나서는 기호의 뒷모습을 발 너머에서 소윤이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쥔 손이었습니다. 기호는 그날 밤 어머니 팽씨와 매양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매양아, 이제 고생 끝이오. 조만간 한양에서 제일가는 거부가 될 것이니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안겨주겠소. 군량미를 빼돌린 사실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셋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단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기호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비참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놈 최기호, 어명이다. 당장 나와 포승줄을 받으라. 단잠을 깨우는 날벼락 같은 호령과 함께 사원부 포졸들이 대문을 박살내고 들이닥쳤습니다. 혼비백산하여 속적삼 차림으로 뛰쳐나온 기호는 군량미를 사사로이 빼돌린 죄와 영모 무고죄로 그 자리에서 꽁꽁 묶여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어머니 팽씨와 매양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나뒹굴며 통곡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기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대문 밖에 화려한 비단 장막이 쳐진 가마 하나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눈처럼 흰 명주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기호가 고개를 들어 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두 눈을 멀게 만들어 깊은 산속 암자에 버려두고 온 아내 소윤이었습니다. 수정처럼 맑고 서늘한 두 눈으로 땅바닥에 꿇어앉은 기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껏 비웃음을 머금은 복실이 서 있었습니다. 설마. 소윤이 내가 어찌, 내 두 눈이 어찌 멀쩡하게. 소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부채를 펼쳐 얼굴 아래를 가린 채 땅바닥에 기호를 벌레 보듯 한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농락당했음을 그제야 깨달은 기호는 공포에 질려 입을 떡 벌린 채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대감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기호는 관직을 뺏긴 채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착하고 올곧은 소유는 법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복실은 달랐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 복실은 몰래 간수를 매수하여 기호의 마지막 밥상에 시어머니가 소윤에게 먹였던 그 독초를 듬뿍 넣었습니다. 다음 날 목에 칼을 차고 유배길에 오른 기호는 걸음을 옮길수록 눈앞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타시려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배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호는 아내가 겪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것인지 이제야 기호 자신이 뼛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 어둠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첫 매양은 폐물을 챙겨들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시어머니 팽씨는 알거지가 되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소윤의 화려한 가마 앞에 엎드려 뼈저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윤은 그 앞에서 가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소윤은 아버지 한 대감을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상단 마당에 늦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어느 오후였습니다. 한 대감이 마루에 앉아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했다, 소윤아. 소윤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이 됐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복실이 약초를 다듬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버려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버렸고 시어머니가 독을 먹였으며 세상이 그녀를 잊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어도 버텼고 버려져도 일어섰으며 잊혀져도 돌아왔습니다. 한소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